그래서 아시다시피 중국은 시장을 보려면 정책을 모르면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시장이 새로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보통은 시장을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항상 정책을 먼저 보고요. 먼저 이 엔젤을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오셨으니까 중국 경제나 최근 이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한 5분 정도 설명한 다음에 엔젤 시장 정책은 어떤지, 동향은 어떤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네, 그 현장에서 보는 중국 경제의 그 페이지 먼저 열어주시면요. 네, 사실 그 첫 번째 장으로 네, 네. 지금 사실 중국 경제가 어떠냐라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똑부러진 대답을 하기는 어렵지만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사실 추세적인 경기 하강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중국이 2000년대 중반까지 사실 최근까지도 양적 팽창을 하면서 계속 정책적인 전환 중에서 질적인 발전을 해왔지만 아직 구조적인 문제라던가 제도 미비 때문에 사실 아직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GDP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92년부터 2018년까지인데 최근 2010년부터 18년까지를 보시면 사실상 이 L자형 곡선을 그리면서 지금 아직 저점을 찍었는지 아니면 더 하락하는지 다시 이게 U자형으로 올라갈지 이거에 대해서 사실 많은 의견이 있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올해 안에 중국이 저점을 찍고 다시 좀 상승세를 띄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사실 중국이 작년부터 미중 분쟁 때문에 상당히 경기 하강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 경기 하강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들어서서 야심차게 추진하던 개혁이 사실상 많이 지금 스탑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조정 때문에 뭐 철강이나 시멘트나 이런 공급 가행 업체들을 조정하다 보니 지금 공업 부가가치도 마이너스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나 소비는 어떨까요? 근데 사실 되게 안타까운 것은 소비도 사실은 아주 양호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소비도 사실 심리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미중 통상 분쟁의 영향에다가 지금 중국 경기 하강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좀 고무적인 것은 소비 증가율이 8%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그 속에서 온라인이라던가 식품이라던가 영유아 쪽은 사실 또 10% 이상, 두 자릿수 이상, 20% 이상 성장하는 그런 아이템이 있고 그런 추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중국의 통계나 어떤 큰 그림을 볼 때 이거 다 안 되네 라고 이렇게 하나로 보실 필요가 없고 이런 상황에서도 섹터별로 되는 품목이 있고 섹터별로 되는 품목이 또 전국에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상하이에서는 되는데 또 동북에서는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중국의 어떤 제품에 대한 전략을 짤 때도 그런 매트릭스 안에 우리 품목이 중국 전체로 봤을 때는 어떻지만 내가 진출하고자 하는 지역 우리는 신천에 들어가겠다고 하면 신천에서는 어떤지 어떤 이런 것에 대한 좀 복합적인 매트릭스를 보면서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지금 저는 사무실에서 그 트럼프가 또 갑자기 또 관세를 부과한다 그래서 그거 막 조사하다가 나왔는데요. 지금 이 미중 그 통상 분쟁 관련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는 사실 진짜 아무도 모르는데요. 두 가지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중 분쟁이 타결된다는 것은 사실상 본격적인 미중 정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게 끝이 아니고 단기적으로는 이게 타결이 됐지만 장기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물밑 그 경쟁 어떻게 헤게모니를 잡을 것인가에 대한 전쟁은 더 본격적으로 장기적으로 시작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트럼프가 막 고관세 하니까 미국도 중국도 상무부에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서 지금 계속 맞대응을 주고받고 있는데 이렇게 또 막 싸우다가 또 한순간에 또 유화적인 제스처를 해서 사실 미중 관계가 되게 복잡한 구도를 갖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 정치 구조가 사실 상부 구조고 그거에 따라 사실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은 사실 경제 구조가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서 저희가 좀 이 흐름들을 보면서
중국이 끝까지 놓치지 않는 분야, 그러면서도 끝까지 육성하고자 하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보면서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게 필요한데요. 그런 면에서 엔젤산업, 중국에서는 그 대건강산업이라고 하거든요. 따지엔캉이라는 단어가 한 2015년 중반 이후로 상당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양로 서비스, 그 다음에 엔젤산업, 영유아 서비스, 그 다음에 헬스케어 관련된 이런 서비스들을 중국이 상당히 앞으로 많이 육성하는 분야이고요. 특히 이것은 민생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정부가 되게 중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공산당의 어떤 일당 독재 정치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민생에 대한 그 민심을 얻고자 하는 그것이 상당히 크거든요. 시 주석이 들어서면서 특별히 통제가 더 강화되면서 그런 쪽은 더 심화되고 있고요. 특히 미중 분쟁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조금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중국이 오히려 지금 미중 분쟁 때문에 더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중국 기업들이 2000년대부터 해외로 나가라 해서 중국어로는 저수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옛날에는 투자 유치하는데 혈안이 돼서 외국 기업들이 좋은 기술을 가지고 중국에 들어오라는 거에만 중점을 뒀다가 2000년대부터는 이게 균형이 안 맞아서 중국 기업들도 빨리 글로벌화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사실 중국 기업은 31개 성지 이렇게 큰 땅에 시장이 넓은데 굳이 해외를 나갈 필요가 없었거든요. 근데 미중 분쟁을 하면서 물건을 만들어도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지금 중국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어요.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중국을 제재하다 보니까 오히려 중국 기업들은 살 길을 찾아서 태국에도 공장을 짓고 동남아에도 공장을 짓고 중남미에도 생산 시설을 확장하고 하면서 중국 기업들이 지금 글로벌화로 많이 나가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중국이 오히려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는 그런 근거를 준다고 보여지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미국이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하라다 보니까 중국은 이제 명분상 미국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원래 하려고 했다. 우리 원래 시장 개방하려고 했고 우리 원래 개혁하려고 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작년부터 상당히 많은 개혁 개방 조치를 내놓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거는 뭐 미국 기업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외국 기업들에게 공통되게 적용되는 시장 개방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전략적으로 한번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없어서 바로 이제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시장이 어떤지를 보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정책을 보셔야 되는데 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원래 계획 산하 정책을 취했잖아요. 우리 뭐라고 하죠? 계획 생육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보시면 계획 출산을 장려했던 거는 1956년이었고 완전히 한 명밖에 못 낳는다는 정책이 나온 거는 1980년. 그래서 한자녀 정책은 1980년부터 2016년까지 이어오다가 갑자기 2016년에 한자녀 아니다, 두자녀까지 낳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두자녀 정책을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거든요. 그 사이에는 바로 2000년대 중반부터 중국의 인구 구조가 상당히 지금 심각하게 변하고 있다는 인식 때문에 이런 정책적인 변화가 나왔습니다. 노령화 인구가 심해지고 또 일할 수 있는 노동 인구가 없어지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중간에 가도기로 해서 남편과 아내가 둘 다 한 자녀 독생자면 그럴 경우에는 두 자녀까지 낳을 수 있는 뭐 이런 융통적인 정책을 시행하다가 2016년부터는 그거와 상관없이 누구나 중국인은 다 두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이 정책을 시행했고요. 실제로 그 정책의 효과로 보시면 신생아가 이제 2016년에 확 늘었습니다. 1,700만 명으로요. 그런데 지금 중국 정부의 고민은 두 자녀 정책을 전면적으로 시행했는데 이게 계속 늘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2017년도에 2,700만 명, 그다음 2018년도에 1,500만 명. 그래서 사실 이 증가율은 중국도 출생인구가 감소하는 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지만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어쨌든 절대 인구 수라고 하죠. 즉 절대 스케일.
어쨌든 매년 신생아는 1,500만 명 이상씩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어쨌든 그 시장은 여전히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더 봐야 될 것은 그 중국도 특히 일선 도시 같은 베이징, 상하이 같은 곳에서는 이제 여성들이 자아 실현을 해야 되고 또 일도 해야 되고 부동산도 집값도 비싸다 보니 결혼을 안 하고 육아를 안 하는데 대신에 2, 3선 도시에는 오히려 또 아이를 낳으려는 그런 것들이 많고요. 또 첫째 아이는 다 그러다 보니까 안 낳는 대신에 오히려 둘째 아이 출산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그 첫째 아이는 신생아 수가 줄더라도 그 둘째 아이 비중이 첫째 아이를 지금 넘어섰거든요. 그게 넘어선 것이 바로 작년이에요. 그러니까 신생아 2명 중에 예를 들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51%가 둘째 아이고 42%가 이제 첫째 아이인 거죠. 그래서 아예 결혼을 안 하고 첫째를 안 낳는 사람은 더 늘어나고 대신 그러니까 이미 첫째를 낳은 사람들 중에는 둘째 아이를 낳으려는 수요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둘째 아이를 또 낳는다는 건 그만큼 아이들에 대한 그런 특별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 둘째 아이에 대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할 때도 조금 더 프리미엄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전반적인 추세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번 사실 엔젤 산업 영유아용품을 보려면 인구 구조를 봐야 되기 때문에 보시면 노동인구 수는 지금 2011년부터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지만 이제 노동인구 수는 급속하게 하락하고 있고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지금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저희 코트라에서는 엔젤 산업 영유아용품을 보는 동시에 사실 그 실버 산업도 저희가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많은 그런 전문가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엔젤 산업과 실버 산업이 상당히 근접하게 유사한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쪽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고요. 다음으로는 그러면 엔젤 시장이 최근에 중국에서는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크게 태아에서부터 그러니까 크게 3단계로 구분을 하는데요. 태아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영유아 아주 아기였을 때 그 다음에 어린이에서 이제 3가지 분류로 나누고 그 안에 상품과 서비스를 이렇게 나눠서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나눠드린 책자에 이걸 기본으로 해서 용품과 서비스 그리고 그 용품 중에서도 태아일 경우, 영유아일 경우, 어린이일 경우 어떻게 다른지 조금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 엔젤 산업은 그럼 중국에서 어떤 단계인지 사실 황금기는 2015년도였고요. 2015년 이후에 이제 신생아가 조금 줄어들면서 사실은 지금은 황금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성숙기에 들어서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영유아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특징이 유통 채널이 상당히 신유통도 많이 활용을 하고 O2O를 활용한 다양한 유통 채널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되고 또 영유아 전문몰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내일 아마 만나게 될 많은 바이어들도 영유아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그런 바이어들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영유아 산업이 사실 정확하게 국가에서 통계를 딱 내질 않다 보니 이 수치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다른데요. 그래도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한 2018년 정도에 3조 위안을 넘어섰다라고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고 또 어떤 데는 4조 위안을 넘어섰다라고 보는데 우선 시장은 상당히 지금 방대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품목별 비중 같은 경우는 아직도 식품이나 의류 어떤 이런 전통적인 품목에 대한 수요가 많으면서 서비스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영유아 쪽의 소비가 앞으로 더 조금 주목받아야 되느냐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중국 한 가정 내에서 지출하는 비중을 봤을 때 영유아 소비 지출이 20%까지 지금 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한 15% 수준이었는데 그만큼 지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소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특히 소비할 때 나타나는 특징을 보면 여전히 이제 엄마의 결정권이 크지만 요즘에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은 그 남편의 협조가 또 많이 조언이나 협조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유아 시장을 볼 때 또 중요한 것이 지금 영유아의 엄마들이 빠링호, 지우링호가 많거든요. 80년대 태어난 사람, 90년대 태어난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영유아의 소비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중요한 것은 그 물건을 살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 영유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격이 상당히 중국에서는 중요한데 영유아 용품만은 가격이 제일 중요하지 않고 제일 중요한 것은 품질이라고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 시장은 조금 프리미엄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고 특히 뭐 다들 그렇겠지만 입소문이라던가 주위 추천이라던가 그런 어떤 브랜드 인지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소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 시도하는 것도 왕홍 마케팅인데요. 그런 어떤 왕홍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것들이 그 엄마들의 그 소비 결정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유통 채널인데요. 그 유통 채널이 품목별로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침대, 유모차 이런 거는 사실 되게 전통적인 품목이다 보니까 여전히 오프라인 위주로 많이 팔리는데 기저귀, 식품 이런 것들은 중국에서 사실 이 안전 문제가 많이 있었다 보니까 대부분 온라인 해외 직구를 많이 하고 오프라인에서는 많이 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위생용품이나 의약품 같은 경우는 아예 전문점에서 많이 구매를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해당 품목이 중국에 진입을 할 때 우선은 어떤 채널을 테스팅을 하는 게 유리할지 먼저 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영유아 쪽은 아직까지는 오프라인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그 유통 채널에서 오프라인 비중이 한 76%거든요. 그거는 그만큼 아직은 중국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어떤 제품의 정품인지 그리고 이게 안전한지에 대한 약간의 그런 신뢰도가 조금 부족하다 보니 아이들이 쓰는 용품은 해외 직구가 아닌 이상 조금 오프라인을 통해서 많이 하기도 하고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그 전문 매장을 통해서 가서 기저귀도 사고 분유도 사고 이렇게 한 번에 다 쇼핑을 하는 것을 조금 선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보고서의 중점은 바로 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중국에서 조금 앞으로 시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20대 품목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 품목별 시장을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흔히 하는 의식주를 해서 좀 몇 가지를 이렇게 응용을 했어요. 그래서 의식주, 행, 락이라고 했는데요. 의는 이제 의류죠. 아이들 옷. 그 다음에 식은 아이들이 먹는 분유, 일식, 유산균, 영양제품. 그다음에 주라고 하는 것은 침대나 침구류. 그 다음에 행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 의식주행을 쓰는데 행은 주로 이동에 해당되는 건데요. 유모차라던가 카시트. 그 다음에 용은 좀 광범위한데 식기, 위생용품, 화장품, 젖병, 유축기 가장 광범위하게 들어가는 것들이 용 안에 있고 락은 주로 이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그러니까 엄마들과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서비스 분야를 이제 락이라는 이 안에 넣는데 여기는 토이봇도 있고 조기교육도 있고 키즈카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1, 2선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 20대 품목을 다 뽑아봤더니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결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각 품목별 탑5 브랜드를 저희가 찾아봤더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붉은색이 중국이고요. 이제 파란색이 한국이고 그 나머지 국가들은 색깔을 표시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싼 거, 그죠? 네, 일상적인 것들은 중국이 다 1, 2를 잡고 있고 여전히 좀 안전이 중요한 분유라던가 그죠? 젖병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미국이나 일본 같은 제품을 선호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시장이 지금 양분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범용 제품, 누구나 쉽게 모방할 수 있는 제품은 중국 로컬 제품이 이미 장악을 하고 있고 안전하고 브랜드를 중시하는 그런 좀 아이디어 제품 그런 제품들은
유럽, 미국 선진 제품들이 지금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제품이 하나가 있는데 찾으셨나요, 여러분? 네, 한국 제품이 하나 있죠. 이 오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에디슨 여러분 아시는 에디슨 젓가락 그죠? 그래서 중국도 동양 문화권이다 보니까 아이들 젓가락 할 때 이렇게 스마트 링을 넣어서 쉽게 젓가락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엄청난 기술 혁신은 아니지만 중국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되게 산뜻하고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제품들이 우리 기업들이 조금 더 뚫을 수 있는 틈새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이 이 엔드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면 어떤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될지 도대체 전략을 마련할 때 뭘 봐야 할지를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다섯 가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죠. 중국은 정책이 시장을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중국 정책이 수시로 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영유아 쪽만 아니라 최근 중국이 문화 콘텐츠 아니면 여론 그 다음에 각종 인증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 통제와 감독, 시장 정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앞으로 영유아 쪽은 특히 아이들이 먹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규제를 강화하고 각종 기준을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한동안 2000년대 중반에 나왔던 멜라닌 분유 같은 경우는 워낙 문제가 돼서 그리고 나서 분유 관련된 인증이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게 지금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유, 아동복 친구, 왕구, 젖병식기 서비스 이런 부분들은 올해 조금 지금 이미 중국이 이렇게 다양한 규제들을 지금 만들어 놓고 이걸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중국 정부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정책 시그널을 보면 영유아용품은 이제 중점 단속 품목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영유아용품이랑 특히 또 보건용품, 그러니까 우리 건강용품이라고 하죠. 중국에서 보건용품 지금 거의 100일 단속 계획이 끝난 이후에 지금 상시 점검을 하고 있어서 얼마 전에도 의료기기 업체를 만나니까 상당히 지금 심각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 정책에 맞춰서 제품 안전 인증 부분들을 저희가 잘 만족시켜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품목별 유통 채널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이 품목이면 이쪽을 먼저 한번 테스팅을 해봐야겠다. 아니면 우리는 해외 직구를 통해서 좀 고급 소비자들을 테스팅해서 중국 시장에 들어가야겠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품목별로 좀 한번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중국의 영유아 소비는 신세대 부모의 소비 패턴을 그대로 가져오고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도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고 Z세대라고 하고 90년대생은 도대체 어떤 세대인가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중국은 더 재밌는 게 80년대생과 90년대생이 다를 뿐만 아니라 90년대생에서도 90년대생과 95년대생이 또 나눠져 있어요. 5년 차이에 또 세대 차이가 있을 정도로 차이가 많이 있는데요. 이 신세대들의 공통적인 부분은 우선 구매력이 상당히 왕성하다. 그래서 우선은 필요하다고 하면 그만큼 통 크게 소비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상당히 정보력을 중요시하는 거죠.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브랜드가 있는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점검을 하고 브랜드 평판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물건을 산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5년대 이후에 태어난 지오 우호라고 하거든요. 그 친구들은 상당히 또 남들과 획일화된 소비를 안 하고 개성 소비를 중시해요. 그래서 그런 또 각각의 어떤 세그멘트별로 조금 다른 패턴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 사이에서 공통된 거는 가격은 사실 전혀 중요하지 않고 아이 용품에 있어서는 옷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영양용품에서는 품질과 브랜드 평판이 상당히 중요하고 전통적인 TV 광고 전혀 필요 없고 왕홍이라던가 소비자 체험이라던가 SNS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은 도대체 이 그래프 안에서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아까도 지금 중국 20대 영유아용품 중에 탑5 중에 한국은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걸 보면은
이 전통 상품에서부터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로 가는 그 가로 그 X라인은 그렇고요. Y축은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거에서부터 높은 거로 봤을 때는 사실 브랜드 인지도가 높고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이 있는 부분들은 사실 다 일본, 미국, 유럽계가 다 꽉 잡고 있고, 브랜드 인지도가 낮고 가격이 싸고 전통 제품들은 다 중국산이 갖고 있어서 저희는 그 사이에 있는 그 이렇게 동그랗게 혁신 아이디어 제품으로 조금 한국에는 이런 제품들이 있네 라는 것들을 보여주면 상당히 앞으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마지막으로 브랜드 파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보통 중국 시장에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그 실패 사례가 김하고 유자차거든요. 중국에서 유자차하고 김이 엄청 잘 팔리지만 그 사이에서 성공한 한국 기업 이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유자차가 뭐 예를 들면 코트라 유자차든 아니면 어떤 유자차라는 그런 브랜드로 들어가야 됐는데 저희는 그냥 유자차로 들어가다 보니까 중국에도 유자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더 싼 유자차가 더 싸게 팔리다 보니까 유자차는 중국 사람들도 여전히 많이 먹지만 한국에서 수입하는 유자차는 줄어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양용품도 그냥 어떤 자기 브랜드, 에디슨처럼 자기 브랜드를 갖지 않고 쉽게 모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면 이거는 그냥 중국 사람들한테 그냥 아이디어를 주고 그냥 중국 사람들이 스스로 자가라 발전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브랜드 측면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시사점으로 말씀드렸던 거는 아까 그 5가지 정책, 그다음에 유통 채널, 그다음에 소비, 그다음에 어떤 아이디어 혁신, 아이디어 틈새 제품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어떤 브랜드. 쉽게 모방할 수 없는 그게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간단한 기능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을 우리 기업들이 좀 강점을 갖고 있는 걸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좀 더 자세한 자료는 저희 나눠드린 책자에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어서는 저희 그 이제 인증 물류 통관 쪽으로 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실 건데 그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에 대해서 한번 귀 기울여 들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